서울의 화려한 강남구에 위치한 금빛 물결 레스토랑은 특별한 저녁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고 실내는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아래 세련된 고객들로 가득했다. 실내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과 고급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우아한 분위기를 더했다. 조용한 창가 자리에는 대한민국 최대 건설회사 성진건설의 회장 강도윤과 그의 아내 윤서희가 앉아 있었다. 모든 이들이 선망하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3년 전 그들의 유일한 아들 재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그들은 슬픔을 각자의 방식으로 삼키며 점점 더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다. 도윤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얼굴에는 50대임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다. 강직한 이목구비와 눈빛에서는 그가 왜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반면 서희는 우아함과 지성을 겸비한 48세의 여성으로 한때 유명 아트 갤러리의 큐레이터로 일했었다. 그녀의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와 세련된 드레스는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허무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 와인은 어떠세요, 회장님? 소믈리에가 공손히 물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안 돼요. 먹지 마세요. 당신 아내가 독을 탔어요. 찢어진 옷을 입은 한 소녀가 레스토랑 안으로 뛰어들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그 소녀의 얼굴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까맣게 그을린 양볼에는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다.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낡고 너무 큰 운동화가 그녀의 발에서 벗겨질 듯했다. 당신 아내가 당신 음식에 독을 탔어요. 제발 먹지 마세요. 소녀는 다시 외쳤다. 순식간에 레스토랑 내부의 모든 시선이 그들을 향했다. 서희는 충격으로 얼굴이 창백해졌고 도윤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웨이터들이 급히 달려왔고 보안 요원이 소녀를 제지하려 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넌 누구지? 도윤이 차분하게 물었다. 소녀는 보안 요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버둥거리며 외쳤다. 제 이름은 소라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아내와 안경 쓴 남자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해요. 서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더러운 거지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내보내세요. 도윤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앞에 놓인 스테이크를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그는 서희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그들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고 서희의 행동에도 수상한 점이 있었다. 잠깐만, 도윤이 손을 들어 보안 요원을 저지했다. 이 소녀의 말을 들어보자. 서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당신, 설마 그거지 애의 말을 믿는 거야? 도윤은 대답 대신 레스토랑 매니저를 불러 음식을 검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희는 마치 공기가 부족한 것처럼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서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아이는 우리를 망신시키려는 거야.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는 소라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소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확신도 보였다. 소라야, 어떻게 이런 일을 알게 됐니? 도윤이 부드럽게 물었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레스토랑 뒤편에서 종종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어요. 오늘 저녁에 창문 밑에 있었는데 안에서 당신 아내와 안경 쓴 남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남자가 흰색 가루를 주면서 말했어요. 이걸 강 회장의 음식에 넣으면 된다. 아주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당신 아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 남자가 너의 비밀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자 결국 그 가루를 받았어요. 서희가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말도 안 돼. 이 아이는 정신이 이상해요. 이때 매니저가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회장님, 음식에서 이상한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셰프가 평소와 다른 냄새와 색깔을 감지했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서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겠어요 라고 말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도윤은 충격에 빠졌다. 그의 아내가 정말로 그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소라의 말과 음식 검사 결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즉시 매니저에게 경찰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그날 밤 강도윤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서희는 이미 레스토랑을 빠져나간 후였다. 음식에서는 실제로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고 레스토랑 CCTV에서는 서희가 도윤이 화장실에 간 사이 무언가를 음식에 섞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소라라는 작은 소녀가 강도윤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도윤은 소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를 그냥 보낸다면 그녀는 다시 위험한 거리로 돌아갈 것이다. 게다가 그의 아내와 연관된 누군가가 그녀를 해칠 가능성도 있었다. 소라야, 오늘 밤 어디서 지낼 거니? 도윤이 물었다. 소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디든 괜찮아요. 저는 항상 자리를 찾아요. 도윤은 결심했다. 오늘 밤은 안전한 곳에서 지내야 할 것 같구나. 내가 알고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어. 거기서 지내보는 게 어때? 소라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구했잖니. 이건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도윤은 소라를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사설탐정인 김준호가 소유한 안전가옥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소라는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옷, 그리고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받았다. 도윤은 그날 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호텔 스위트룸에 묵었다. 그는 서희의 행동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해치려 한 아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준호를 만났다. 그들은 호텔 라운지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50대 초반의 전직 형사로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도윤의 대학 동창이자 몇 안 되는 진정한 친구였다. 어젯밤 일은 정말 충격적이네. 준호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서희 씨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 우리 관계는 재훈이를 잃은 후로 힘들었지만 그녀가 나를 해치려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 서희 씨를 협박한 남자에 대해 더 알아낸 게 있나? 도윤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직 없어. 소라가 설명한 것은 안경을 쓴 40대 남성 정도뿐이야. 너무 일반적인 설명이라 특정하기 어렵지.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CCTV나 다른 증거는 없어? 레스토랑 뒤편에는 카메라가 없었어. 그리고 서희는, 그녀는 이제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집에 돌아가지 않았고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어. 준호는 도윤의 어깨를 짚었다. 내가 조사해볼게. 서희 씨의 최근 통화 기록, 만남, 이메일, 모든 것을 확인해볼 거야. 그리고 그 안경 쓴 남자도 찾아내겠어. 도윤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소라는 어떻게 지내? 걱정 마, 미니가 잘 돌보고 있어. 준호가 대답했다. 미니는 준호의 아내로 따뜻하고 모성에 넘치는 여성이었다. 미니가 말하길 소라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따뜻한 목욕과 식사 후에는 조금 마음을 열었다고 해. 그 아이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나중에 가서 소라를 만나볼게. 그녀가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해낼 수도 있으니까. 준호는 동의했다. 좋아. 그리고 도윤아, 조심해. 내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다른 사람들도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 당분간은 공개적인 장소를 피하고 항상 경계하는 게 좋을 거야. 도윤은 친구의 충고를 새겨들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기 전에 보안팀에게 연락하여 경호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진건설 본사는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58층 고층 빌딩이었다. 도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비서 박지원이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어젯밤 일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약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지원 씨 덕분에 큰애는 없었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회장님, 윤서희 여사에 대한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언론 대응은 PR팀에 맡기고 우리는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해요. 그리고 지원 씨, 오늘 오후에 몇 시간 자리를 비울 예정이니 일정을 조정해 주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윤은 고마움을 표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아직도 혼란스러웠다. 2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그를 해치려 했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그와 서희, 그리고 그들의 아들 재훈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도윤은 가슴이 아팠다. 이 사진이 찍힌 지 불과 몇 년 만에 그들의 가족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오후가 되자 도윤은 준호이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평범한 2층 집이었다. 준호이 안에 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도윤 씨, 어서 오세요. 미니가 따뜻하게 인사했다. 소라는 방금 씻고 나왔어요. 제가 새 옷도 사다 줬는데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였어요. 도윤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미니 씨, 정말 고마워요. 소라는 어디 있나요? 미니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소라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새 옷을 입고 깨끗이 씻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안녕, 소라야.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어젯밤 일은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소라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소라 앞에 앉았다. 소라야, 내가 본 그 남자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게 있니?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는 짧게 깎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 봉투에 정우석이라는 이름이 써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도윤은 놀랐다. 정우석, 확실해.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해요. 제가 글자는 잘 읽을 수 있거든요. 도윤은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정우석이라는 이름을 확인해봐. 소라가 그 남자의 서류 봉투에서 이 이름을 봤대. 준호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화를 마친 도윤은 다시 소라에게 집중했다. 소라야, 넌 어떻게 살아왔니? 가족은 어디 있어? 소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는 고아예요.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친척들이 저를 맡았지만 그들은 저를 잘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살 때 집을 나왔어요. 이후로는 거리에서 살았죠. 도윤은 가슴이 아팠다. 어린 나이에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니. 학교는?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다녔어요. 하지만 집을 나온 후로는 어려웠어요. 도윤은 결심했다. 소라야,
넌 이제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특히 정우석이라는 사람이 너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지내는 게 어떨까? 미니 씨가 너를 잘 돌봐줄 거야. 소라는 망설였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미니 씨와 준호 씨에게 폐가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미니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우리는 내가 여기 있어서 기뻐. 게다가 이 집은 너무 조용해서 좀 외로웠거든. 소라는 마침내 미소 지었다. 그럼 감사합니다. 도윤은 안도했다. 적어도 지금 소라는 안전했다. 이제 그는 서희의 행방과 정우석이라는 인물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다. 도윤이 떠나기 전 소라가 그를 불렀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그들은 아직도 당신을 해치려 할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소라야. 난 조심할게. 그날 밤 도윤은 다시 호텔로 돌아갔다. 그는 서희가 그들의 아파트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했다. 왜 서희는 그를 해치려 했을까? 정우석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틀 후 준호가 도윤에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들은 도윤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났다. 정우석에 대해 알아냈어. 준호가 말했다. 그는 5년 전까지 성진건설의 재무팀에서 일했던 직원이야. 하지만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해고됐지. 도윤은 놀랐다. 정우석, 기억이 안 나는데. 대기업이니 모든 직원을 다 기억하긴 어렵지. 그는 중간 관리자 정도의 위치였고 해고 과정은 인사팀에서 조용히 처리했어. 법적 조치 없이 그냥 내보낸 거지. 도윤은 이마를 찡그렸다. 그렇다면 그가 복수하려는 건가?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복수라기보다는 더 복잡한 것 같아. 내가 조사한 바로는 정우석은 해고된 후 한동안 실업 상태였다가 최근에 작은 투자 회사를 차렸어.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회사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거야. 그리고 서희와는 어떤 관계지? 준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건 3개월 전 찍힌 사진이야. 서희 씨와 정우석이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이야. 그리고 이건 한 달 전 그들이 호텔 로비에서 대화하는 모습이고. 도윤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서희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고 정우석은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했다. 이들이 단순한 만남 이상의 관계라고 생각하나? 도윤이 물었다. 준호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애인 사이 같지는 않아. 오히려 서희 씨가 압박받는 듯한 모습이었어. 그리고 더 중요한 정보가 있어. 서희 씨의 계좌에서 최근 6개월간 정우석의 회사로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흔적이 있어. 도윤의 눈이 커졌다. 서희가 정우석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고? 네. 추측컨대 정우석이 서희 씨의 무언가를 알고 있어서 협박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건... 준호는 말을 망설였다. 말해, 준호야. 아마도 재훈이의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재훈이의 사고? 그건 교통사고였어. 어떤? 준호는 심호흡을 했다. 내가 경찰 기록을 다시 확인해봤어. 사고 당시 상황이 이상해. 목격자 진술이 불일치하고 몇몇 증거가 누락된 흔적도 있어. 무엇보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은 서희 심영희의 차였어. 하지만 공식 기록상 운전자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이야? 서희가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확실한 건 아니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정황상 서희 씨가 운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사실이 은폐됐을 수 있어. 도윤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럼
서희가 재훈이의 사고와 관련이 있고 정우석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녀를 협박한다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야. 정우석이 어떻게 그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가 서희 씨를 상당 기간 협박해온 것 같아. 그리고 최근에는 그녀에게 당신을 해치라고 강요했을 거야. 도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어떤 압박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우리는 서희를 찾아야 해. 도윤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녀에게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 해. 준호는 동의했다. 내가 계속 수사 중이야. 서희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모든 걸 추적하고 있어. 그녀는 오래 숨어 있을 수 없을 거야.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다. 여보세요. 도윤이 전화를 받았다. 강도윤 회장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와 대화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도윤은 긴장했다. 당신이 정우석인가?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역시 예리하시군요. 네, 저는 정우석입니다. 회장님의 아내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희가 당신과 함께 있나? 네, 윤서희 씨는 지금 제 곁에 있습니다. 그녀는 안전합니다. 지금으로서는요. 도윤은 준호에게 눈짓을 했다. 준호는 즉시 전화 추적을 시작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도윤이 물었다. 간단합니다. 정우석이 대답했다. 50억 원. 그리고 제가 5년 전 성진건설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공식 성명.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당신의 아내도 돌려보내고 당신의 아들 사망에 관한 진실도 영원히 묻어두겠습니다. 도윤은 분노했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화내지 마세요, 회장님. 정우석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당신은 지금 협상할 위치가 아닙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저는 윤서희 씨가 자신의 아들을 차로 친 진실을 언론에 공개할 겁니다.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숨을 헐떡였다. 무슨 소리야? 서희가 재훈이를... 회장님,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북서쪽 주차장에서 만납시다. 혼자 오세요. 그리고 돈을 가져오세요. 정우석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도윤은 전화를 내려놓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추적됐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 시간이 너무 짧았어. 하지만 내일 만남에서 우리가 그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우석이 말한 게 사실일까? 서희가 정말 재훈이를 차로 친 건가?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확실한 건 내일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해.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만약 서희가 정말 재훈이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서희가 왜 그런 비밀을 숨겼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녀를 안전하게 구출하고 싶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준호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경찰의 도움 없이 이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 50억 원은 준비됐지만 그 돈을 실제로 건네줄 생각은 없었다. 나는 정우석을 만나러 갈 거야. 도윤이 말했다. 너는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내 신호가 있으면 들어와.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무 위험해. 정우석은 필사적일 수 있어. 다른 선택이 없어. 서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 준호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는 몇몇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을 불러 지원을 요청했다. 오후 3시 도윤은 정확히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한강공원은 평일 오후임에도 산책하는 사람들로 꽤 붐볐다. 그는 정우석이 이렇게 공개된 장소를 선택한 것에 의아했지만 그것도 아마 정우석의 계획의 일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차장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몇 분 후,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40대 남성으로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강도윤 회장님, 남자가 말했다. 정확히 시간을 지키시는군요. 도윤은 일어섰다. 정우석. 정우석은 미소 지었다. 돈은 가져오셨나요? 도윤은 옆에 놓인 서류 가방을 가리켰다. 여기 있어. 이제 내 아내는 어디 있지? 정우석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혼자 오셨나요? 당신이 요구한 대로야. 정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윤서희 씨는 저기 있어요. 그는 강변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켰다. 걸어가면서 이야기합시다. 도윤은 그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는 물 한 병을 꺼내 마시는 척하며 준호와 약속한 신호를 보냈다. 당신이 어떻게 서희와 재훈이의 사고에 대해 알게 됐지? 도윤이 물었다. 정우석은 느긋하게 대답했다.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해고된 후 저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날 밤 윤서희 씨가 한 병원에 급히 방문한 기록을 발견했죠. 좀 더 파고들어 보니 그날이 바로 재훈이의 사고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적 결과 윤서희 씨가 그날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자신의 아들을 치게 된 거였죠. 그녀는 패닉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떠났고 나중에 다른 운전자가 발견한 것처럼 조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돈을 써서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도윤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서희가 그에게 전화해 재훈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재훈이는 사망한 상태였다. 서희는 히스테릭하게 울며 그를 안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단순한 슬픔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던 것 같았다. 증거가 있나? 도윤이 물었다. 정우석은 웃었다. 물론이죠. 병원 기록, 사고 현장 사진, 그리고 윤서희 씨가 뇌물을 준 사람들의 진술까지 모든 것이 저장된 USB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강변에 도착했다. 멀리서 한 여성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저기 윤서희 씨가 있습니다. 정우석이 말했다. 이제 거래를 마무리합시다. 돈과 성명서를 주시면 저는 USB를 드리고 떠나겠습니다. 도윤은 서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먼저 정우석을 처리해야 했다. 성명서는 여기 있어. 도윤이 서류 가방을 열어 문서를 꺼냈다. 하지만 돈을 주기 전에 USB를 보여줘. 정우석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였다.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준호와 그의 동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정우석을 포위했다. 정우석 씨, 당신은 협박과 납치 혐의로 체포됩니다. 준호가 말했다. 정우석은 놀란 듯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이런, 회장님, 약속을 어기시다니. 도윤은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내 아내를 협박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려 했어. 내가 왜 당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 정우석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파괴요? 회장님, 당신의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파괴됐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으니까요. 도윤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자제했다. 그는 정우석에게서 USB를 빼앗아 준호에게 건넸다. 이걸 확인해. 그는 서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서희야, 도윤이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약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우석이 말한 게 사실이야? 내가 재훈이의 사고와 관련이 있어. 서희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날 술을 마셨어. 재훈이를 학교에서 데리러 갔는데 내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재훈이가 차에서 뛰어내리려 했어. 내가
내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했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도윤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분노, 슬픔,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서희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연민도 느꼈다. 왜 말하지 않았어? 그가 물었다. 서희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당신은 날 영원히 미워했을 거야.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재훈이의 얼굴을 봤어.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희를 당장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우석은 그가 물었다. 그는 1년 전에 나를 찾아왔어. 서희가 설명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어. 처음에는 돈만 요구했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했어. 결국 그는 내게 당신을 해치라고 강요했어. 내가 거절하자 그는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어. 나는 겁에 질려 있었어. 도윤아. 하지만 난 정말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나는 독을 음식에 타긴 했지만 치명적인 양은 아니었어. 도윤은 서희의 손을 잡았다. 이제 더 이상 정우석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는 체포됐어.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해결할 거야. 서희는 놀란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를 용서하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 고통을 함께 극복해야 해. 그들은 함께 강변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그들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닌 조금의 희망도 담겨 있었다. 2주 후 정우석은 협박, 납치,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그는 여러 기업인들을 협박해왔으며 그중 몇몇은 실제로 큰 금액을 지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희도 조사를 받았다. 재훈이의 사고와 관련하여 그녀는 증거인멸과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지만 도윤의 영향력과 그녀의 진심 어린 자백 덕분에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도윤과 서희는 별거 중이었다. 도윤은 여전히 그녀의 행동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소라라는 작은 소녀가 있었다. 소라는 여전히 준호와 미니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도윤은 정기적으로 그녀를 방문했다. 그는 소라의 용기와 진실성에 감사했고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소라야, 학교에 다니고 싶니? 어느 날 도윤이 물었다. 소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제가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내가 모든 준비를 해줄게. 내가 원한다면 나는 내가 다시 교육을 받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거야. 소라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소라야, 도윤이 덧붙였다. 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도윤 아저씨라고 불러줘. 소라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네, 도윤 아저씨. 도윤은 소라의 서류 작업을 도왔고 곧 그녀는 특별 보충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소라는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그녀는 빠르게 기초 지식을 습득했고 선생님들은 그녀의 열정에 놀라워했다. 한편 서희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사회봉사활동에 전념했다. 그녀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했다. 어느 날 도윤은 서희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봉사활동 장소를 찾았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띄고 있었다. 서희야, 도윤이 불렀다. 서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도윤아, 여긴 어쩐 일이야?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들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도윤은 서희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도윤이 물었다. 서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봉사활동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나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 서희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 아이는 어때? 똑똑하고 열심히 해. 선생님들이 그녀의 진척에 놀라워하고 있어. 서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소라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아이에게 사과하고 싶어. 도윤은 놀랐다. 물론이지. 소라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그들은 다음 주말에 함께 소라를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서희는 그 만남을 준비하며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다. 주말이 되자 도윤과 서희는 함께 준호의 집으로 향했다. 소라는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새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다. 도윤 아저씨, 소라가 밝게 인사했다. 그녀의 시선이 서희에게 향했고 그녀는 약간 긴장한 듯했다. 안녕하세요, 윤서희 여사님. 서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소라야, 안녕. 그냥 서희 이모라고 불러줘도 돼. 그들은 함께 준호의 정원에 앉았다. 미니가 차와 과자를 가져왔다. 소라야, 서희가 말을 시작했다. 내가 레스토랑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 정말 미안해. 내가 도윤이의 목숨을 구했는데 나는 너를 심하게 대했어.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서희 이모. 저는 이해해요. 이모는 두려웠을 거예요. 서희는 소라의 성숙한 대답에 놀랐다. 그래, 나는 정말 두려웠어. 하지만 그건 내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어. 내가 아니었다면 도윤이는 심각한 해를 입었을 거야. 나는 내게 정말 고마워. 소라는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소라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서희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도윤과 서희는 떠날 준비를 했다. 문 앞에서 소라가 갑자기 서희를 껴안았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서희 이모, 소라가 말했다. 서희는 눈물을 참으며 소라를 안아주었다. 물론이지, 소라야. 꼭 다시 올게. 차 안에서 서희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망치려고 했던 거야.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서희는 눈물을 닦았다. 소라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는 정말 특별해.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차를 타고 갔다. 그리고 갑자기 서희가 물었다. 도윤아,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아직도 상처받았어, 서희야. 하지만 나는 노력하고 있어. 우리 모두 치유가 필요해.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 서희의 눈에 희망이 빛났다. 그래, 천천히, 함께.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변했다. 봄의 시작과 함께 도윤과 서희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상담사의 도움으로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소라는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다. 그녀는 이제 정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성적도 우수했다. 도윤과 서희는 정기적으로 그녀를 방문했고 종종 함께 외출하기도 했다. 어느 주말 그들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소라는 신나게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도윤과 서희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도윤 아저씨, 서희 이모, 이것 좀 보세요. 소라가 큰 인형을 가리키며 외쳤다. 도윤은 웃으며 소라를 위해 링 던지기 게임에 도전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소라가 원하는 인형을 따낼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도윤 아저씨. 소라가 기뻐하며 인형을 안았다. 서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과거의 실수와 비밀들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이제 그녀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다. 도윤아, 서희가 소라가 다른 게임을 하러 간 사이에 말했다. 소라를 우리가 입양하는 건 어떨까? 도윤은 놀랐다. 입양?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그리고 우리는 그녀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어. 물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도윤은 서희의 말을 끊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소라는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기뻐. 그들은 소라에게 이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그녀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소라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도윤의 아파트에서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고, 소라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윤이 입을 열었다. 소라야, 우리가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소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뭔데요? 서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소라야, 우리가 너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입양하는 거지. 소라의 눈이 커졌다. 입양이요? 제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래, 소라야. 물론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우리는 너를 강요하고 싶지 않아.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윤과 서희를 동시에 껴안았다. 네. 저는 정말 원해요. 정말 원해요. 도윤과 서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소라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소라야, 서희가 말했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아닐 거야.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너를 사랑하고 지지할 거야. 소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미 행복해요. 도윤 아저씨와 서희 이모가 저의 부모님이 된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날 밤, 소라는 도윤의 아파트에서 자기로 했다. 서희는 그녀를 위해 게스트룸을 준비했고, 소라는 신이 나서 자신의 새 방을 구경했다. 도윤과 서희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이게 정말 맞는 결정일까? 서희가 조금 불안해하며 물었다. 도윤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맞아.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소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어쩌면 소라가 우리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야. 서희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재훈이를 대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소라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이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소라도 사랑할 거야. 그들은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도윤의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 덕분에 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몇 달 후, 소라는 공식적으로 강소라가 되었다. 입양이 확정된 날,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준호와 미니, 그리고 소라의 선생님들과 몇몇의 친구들이 참석했다. 소라는 행복에 넘쳐 있었고, 도윤과 서희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진정한 기쁨이 피어났다. 이제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소라가 수줍게 물었다. 아직도 도윤 아저씨,
서희 이모라고 불러야 하나요? 도윤과 서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가 편한 대로 불러도 돼, 소라야, 도윤이 말했다.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아빠,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지, 소라야. 우리는 내가 그렇게 불러주면 정말 행복할 거야. 소라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아빠, 엄마, 이상하지만 정말 좋은 느낌이에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다. 도윤과 서희는 강남에 새 아파트를 구입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다. 소라의 방은 밝은 색상으로 꾸며졌고, 책장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책들이 가득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라는 도윤과 서희에게 안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소라의 침대 옆에 앉자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아요. 레스토랑에서 당신들을 만난 건 운명이었나 봐요. 도윤은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운이 좋은 거야, 소라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기뻐. 서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넌 우리에게 큰 선물이야, 소라야. 넌 우리에게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줬어. 소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사랑해요, 아빠, 엄마. 우리도 너를 사랑해, 소라야. 도윤과 서희가 동시에 대답했다. 그날 밤, 도윤과 서희는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상처와 치유해야 할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나아갈 이유가 생겼다. 도윤아, 서희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우리가 정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도윤은 서희의 손을 꼭 잡았다. 이미 우리는 행복해지고 있어. 소라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 서희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은 무수한 별들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1년이 지났다. 소라는 이제 14살이 되었고 중학교에 진학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특히 미술과 문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도윤과 서희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었다. 서희는 아트 갤러리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히 신진 작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지원재단에서 계속 봉사활동을 했다. 도윤은 회사 경영을 계속했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 그는 소라의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주말에는 가족 여행을 즐겼다. 정우석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체포 이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 증언했고 그의 범죄 네트워크가 완전히 드러났다. 어느 주말 도윤, 서희, 소라는 재훈이의 묘소를 찾았다. 그들은 함께 꽃을 놓고 기도했다. 재훈아, 서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많이 미안해. 하지만 이제 엄마는 내 용서를 구할 용기가 생겼어. 우리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에 소라가 생겼어.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소라를 잘 보살펴줘. 도윤은 서희의 어깨를 감쌌다. 소라는 그들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안녕, 재훈아.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소라야. 너의 부모님이 이제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셨어. 나는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많이 들었어. 너는 정말 멋진 아이였나 봐. 나는 너를 대신할 수 없지만 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서희는 소라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소라야. 묘소를 떠나면서 소라는 도윤과 서희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이제 가족이었다. 상처와 비밀, 그리고 슬픔을 통해 함께 성장한 가족. 가자, 도윤이 말했다. 우리 집으로. 서희와 소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의 그 운명적인 저녁, 한 용감한 소녀의 외침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것은 슬픔과 배신, 그리고 비밀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용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끝을 맺었다. 소라, 서희, 그리고 도유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희망의 빛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소녀의 용기 있는 외침, 먹지 마세요. 당신의 아내가 독을 탔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세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찾아오는 법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